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 중계심포지움 제11차 실무자 워크숍에 발표를 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배상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과민성 방광과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 설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과민성 방광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컨티넌스 소사이티, 줄여서 ICS라고 부르는 단체에서는 과민성 방광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요로 감염이 없고 다른 명백한 병인이 없는 조건 하에서 절박성 요실금의 유무와 상관없이 요절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고, 이 경우 반드시 요절박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요역동학검사상에서 방광 충만 시 자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유발되는 억제 불가능한 배뇨근 수축을 나타내는 배뇨근 과활동성 디툴즈 오버액티비티가 증명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한 유병률 보고에 따르면 축농증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빈도의 질환으로 보고되기도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의 14.3%, 남성의 10% 정도에서 과민성 방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진행된 에픽 스타디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빈뇨와 절박뇨, 야간뇨, 절박성 요실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절박뇨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있는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화장실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 불안을 느끼기도 하며,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기도 하며, 업무를 포함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개 배뇨는 전두엽의 배뇨 중추에서 조절을 하게 되며, 이게 교 배뇨 중추, 그리고 천수 배뇨 중추를 통해서 방광 근육이나 외 요도 관략근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부 요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야 과민성 방광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뇨 증상이라고 하면, 특히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하면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용어의 정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정상을 확인하고 그 비정상인 증상에 따라서 치료나 질환을 교육을 하거나 하게 됩니다. 먼저 배뇨는 크게 저장 증상과 배설 증상, 그리고 배뇨 후 증상의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설 증상을 살펴보면 요주저, 단속뇨, 양뇨화세뇨, 배심주기로 나뉠 수 있으며, 요주저는 헤지턴시라고 하며 배뇨가 시작되는 것들이 늦어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단속뇨는 인터미턴스라고 하며 소변 줄기가 배뇨 중 불수의적으로 시작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뇨화세뇨, 위크스트림은 소변의 줄기가 약하고 가늘어지는 현상을 말하게 되며, 배힘주기, 스트레이닝은 배뇨 시 배 근육에 힘을 주는 현상을 말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발살바 매뉴얼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에 알파 차단제나 콜린성 제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장 증상입니다. 저장 증상은 본 주제인 과민성 방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과민성 방광의 증상 중에 하나인 빈뇨의 경우 프리퀀시라고 하며 하루 8회 이상의 배뇨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뇨는 녹추리아라고 하며 한 번 이상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수면 장애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방광의 필수 요소인 요절박은 요일을 느끼는 경우 실제로 참지 못하고 소변을 볼 것 같은 그런 강한 압박감 등을 말하게 됩니다. 배뇨통은 말 그대로 배뇨 시 통증을 말하게 되며 디스유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변 뒤 묵직은 테네스무스라고 부르며 배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요일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지만 실제로 소변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방광 부위나 하복부 부위의 통증, 그리고 방광 경련 증상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실금, 인컨티넌스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오는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항콜린제나 베타3 기량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배뇨 후 증상은 배뇨말 점적과 잔뇨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배뇨말 점적은 포스트 보이딩 드리블링, 소변을 보고 난 이후에 요도에 남아있던 소변이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방울방울 소변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배뇨를 마무리한 이후에 속옷에 방울방울 적셔지는 경우를 말하게 되며, 잔뇨감, 레지듀얼 유리 센세이션은 실제로 소변을 다 본 이후에도 방광이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일을 느끼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정상적인 방광에서 방광이 충분히 충만된 이후에 그로 인한 자극을 받아 방광의 수축이 발생을 하는 데 반해서, 실제로 방광이 충분히 충만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방광 내가 충분히 소변으로 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광의 수축이, 배뇨근의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민성 방광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 근육성 변화, 신경학적 변화, 특발성 원인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신경학적 원인입니다. 신경학적 변화는 중추신경계의 직접적 손상이나 말초신경계의 감작, 즉 센스타이제이션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며, 각각의 수용체에 대해서 약물이 개발되어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스카린 수용체는 항콜린성 약물이, 아드레날린 수용체는 알파 차단제 또는 베타3 기량제가 사용이 되며, 퓨린 수용체는 아직 인간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실험동물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민성 방광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증상적으로는 8가지로 구성된 자가 진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각각에 맞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부요로 증상을 진단할 때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이 되며, 거기에는 병력 청취나 신체 검사, 방광 일지 또는 배뇨 일지, 각종 설문지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요분석 검사나 잔뇨량, 초음파, 요속 검사,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요역도학 검사나 다른 핵의학 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민성 방광에서 많이 사용되는 검사들로는 잔뇨의 측정, 요속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장 수지 검사나 직장 초음파, 경직장 초음파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방광염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환자의 자각 증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종 설문지, IPSS, OABSS 등을 이용하여서 환자의 증상을 체크를 하고, 남자의 경우에는 PSA 등을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배뇨일지의 경우에는 작성하는 것들이 질병의 진단, 경과, 치료 반응 등을 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능적 방광 용적이나 실제로 배뇨 사이의 간격, 1회 배뇨량, 야간 배뇨의 양과 정도, 횟수 등을 파악할 수가 있고, 야간 단뇨의 진단의 근거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의 제목에 있던 다른 하나인 과민성 방광 증상 점수표를 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 자가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웰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OABSS, Overactive Bladder Symptom Score라고 불리는 설문지로서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개발된 비교적 간단한 설문이며,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OABQ라고 하는 다른 설문지와 동시에 사용하여서 과민성 방광을 진단하게 됩니다. 1번 문항은 빈뇨, 2번 문항은 야간뇨, 3번 문항은 요절박, 4번 문항은 절박성 요실금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3번 문항이 얼전시에 대한 질문을 나타내는데 2점 이상이어야 하며, 토탈 스코어가 3점 이상인 경우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면, 얼전시와 1에 한 가지 이상의 다른 동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얼전시 자체가 심한 경우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골반 근육 운동과 같은 보존적 치료와 뒤에 나오게 되는 약물적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보존적 치료인 생활습관 개선과 골반 근육 운동인데, 생활습관 개선의 경우에는 체중 조절, 자극적 음식을 삼가하는 것, 그다음 금연 등을 시행을 하게 되고, 다양한 배뇨 증상, 하부 요로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케겔 운동을 시행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가장 잘 알고 계실 걸로 예상이 되면서도 또 생각보다는 지속하기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를 이용하게 되면 방광의 배뇨근 수축을 억제하게 돼서 방광을 안정시키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면서 과민성 방광을 구성하는 빈뇨, 요절박, 결박성 요실금, 야간뇨 등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으로 입마름이나 변비,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잔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줄이고 방광염에 효과적인 약물들을 개발을 하여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다른 종류의 한 약물들이 베타3 기량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 치료의 단점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각종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질환이 치료를 위해서 사용된 약물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치료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뿐만 아니라 각종 배뇨 증상 등은 이런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것들이 활성화되느냐 또는 어떤 것들을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개선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약물 치료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인체 각 기관들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경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데, 방광의 경우에는 방광이 이완이 되는 효과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방광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 치료를 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부교감신경을 차단하거나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전을 살펴보면 크게 항콜린성 약물과 베타3 기량제로 구분할 수가 있고,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른데, 항콜린성 약물의 경우에는 수축을 억제하는, 부교감신경 계통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 베타3 기량제의 경우에는 방광의 이완을 촉진하게 되는, 즉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효과를 보이게 되어 치료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항콜린세는 성분명으로는 솔리페다신, 프로피베닌, 페소티르딘 등과 같은 다양한 약물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상품명으로는 베지케어, 비우피포, 토비에드 등 같은 익숙하신 약물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항콜린제의 장점을 살펴보면 과민성 방광의 요소가 되는 프리퀀시, 얼전시, 녹추리아, 그리고 얼지 인컨티넌스 등을 감소시키고 펑셔널 브레드 커패시티를 증가시키면서 배뇨 간격을 증가시키는 장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비, 구갈, 그다음에 잔뇨량의 증가, 요소의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이 약물 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사용하게 되는 보톡스를 방광벽에 주사함으로 인해서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수축을 억제하고, 그로 인해서 과민성 방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대개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며 국소 마취 또는 전신 마취 하에 방광 내시경으로 약물을 방광벽에 주입하는 요법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다른 치료에 모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뉴로모듈레이션, 신경조정요법이라고 하는 이런 전기 탐침을 천수 배뇨 중추의 근처에 삽입을 시켜서 직접적으로 천수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실제 방광을 이완시키고 방광 용적을 늘려주면서 수축을 완화시키는 이런 치료들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과민성 방광은 증상의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병태 생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셨던 것 같이 높은 유병률과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서 유병률이 더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절박력 또는 요절박이라고 부르는 어전시가 가장 필수적이며 요절박이 없는 과민성 방광은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 설문지상에서 3번 문항의 2점 그리고 전체 3점 이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며 동시에 생활습관 교정과 방광훈련 등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환이나 치료에 대한 환자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